노근리 평화공원의 장미. 우리 국어국문학과가 모두 한 곳으로 떠나는 학술 답사는 4년에 한 번 진행한다. 과 교수와 학생 수가 적지 않아 매년 다 함께 움직이기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학 세 세부 전공마다 성격과 관심이 약간씩 달라 3번은 전공별로 답사를 진행하고 4번째 해에 전체 답사를 떠났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해왔는데 4년마다 돌아오는 주기가 월드컵이 열리는 해여서 전체 답사를 월드컵 답사라 부른다. 이전에는 답사 지원이 넉넉해서 먹고 자는 것이 좋았으나 요즘은 예산은 빠듯한데 학생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적당한 숙소와 식당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2016년 봄 중부권을 답사지로 결정하고 식당과 숙소를 수소문했다. 학과 답사로는 처음으로 이동 경로에 맥주 공장 방문을 넣었다. 잠깐 공장 설비를 둘러보고 시험실로 이동하면 15분 동안 시원한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다고 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라 모두 한 잔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만도 짧지 않아서 근 1시간을 머무며 맥주를 마시고 담수를 나눴다. 세련되고 쾌적한 실내에서 무료로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받으니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었다. 우리 학과에는 외국인 유학생도 상당히 많은데 그 친구들도 만족스러워했다. 일부러 찾아갈 이유는 없지만 공장 조경이나 환경 설비가 모두 깨끗해서 시간과 동선만 맞으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 식비 이상으로 여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숙박비다. 마침 충청북도 영동의 노근리 평화기념관이 연수 숙박시설을 갖추고 실비로 연구자와 학생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조건이었다. 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배움까지 얻을 기회였다. 이 해는 전공별 답사를 진행하는 해였지만 좋은 곳을 찾았으니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전공이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노근리를 답사지로 결정했는데 실은 다른 이유도 있었다. 진주 보도연맹 학살 사건. 그해 초 부모님 댁에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어머니의 6.25 전쟁 경험담이었다. 1950년 당시 어머니는 11세였다. 전쟁이 나고 국군이 계속 후퇴하면서 경상남도 산청에 있던 외가 식구들이 진주로 피난을 갔는데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경찰이 소집 대상이 되셨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따라 나가보니 경찰인지 군인인지 모를 사람들이 모아놓은 사람들을 짐승 다루듯 했다. 어머니는 상황이 이상해서 외할아버지에게 매달려 떼를 쓰면서 트럭에 못타게 막았고 외할아버지는 딸을 달래느라 트럭에 올라타지 못했다. 그 덕분에 외할아버지는 목숨을 건지셨다. 외할머니는 그날 산청에서 진주로 파란 짐을 싣고 트럭을 타고 오시다가 진주 부근에서 길이 막혀 짐을 트럭 기사에게 맡기고 차에서 내려 걸어오셨다. 그때 멀리서 콩 먹는 듯한 총소리가 들리더니 산에 흰빛이 가득 찼다. 흰옷 입은 민간인들이 사살당해 시신이 널린 모습이 멀리서 그리 보였다. 외할머니는 집으로 오자마자 외할아버지의 소재를 물었고 집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구한 이야기 전후를 조합해 추리해보니 외할아버지가 진주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의 희생자가 될 뻔했구나 싶었다. 이 학살사건은 희생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의 일부다. 전쟁 직전에 좌우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좌익 혐의점이 있는 요주 인물들을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에 가입시켜 놓고 관리했는데 전쟁이 발발해 전황이 불리해지자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듯 이들을 멸절시키려 했다. 사상검사 오제도가 국민보도연맹 조직의 실무를 맡았는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농부들에게 비료 등을 나누어주며 가입을 권유해 회원수를 늘렸다고 한다. 이렇게 가입한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당초 의도한 자익인사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학살한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제재소를 운영해서 부유한 편이시라 일갈 사람들이 장날이면 들러서 식사도 하고 쌀말도 얻어갔는데 개 중에는 덜어 산에서 내려온 사람, 곧 빠진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저런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에 이름이 오른 것 아닌가 짐작하지만 외할아버지 전후 행적을 보면 자익과의 연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돌아가실 뻔했고 영리한 따님의 만류로 부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자익 혐의점이 있어도 이런 식의 몰살은 문명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더욱이 아무런 혐의조차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가. 거창 학살 사건.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자 이야기 본물이 터졌다. 아버지는 함양, 어머니는 산청이 고향이다. 함양 산청 가는 길은 골로 가는 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부모님의 고향은 전쟁 중에 깊이 참화를 입은 곳이다. 그런데도 50년 가까이 한 번도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가슴에 담은 말씀 일부를 내놓으셨다. 전쟁 체험은 그것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예전에 박한서 선생을 만나 깊이 느꼈다. 박한서 선생은 데뷔작인 암흑부터 전쟁 체험을 다루었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서 저녁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눌 때도 전쟁 체험을 말씀하셨다. 그날 당신이 죽음을 예고라도 하듯이 박경리 선생이 폐암 투병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함께 1.45 태 때 서울에서 들어온 중국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중국군은 오랜 행군으로 지쳐 보였지만 부유를 잘 지켜 민간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더라고 해상하셨다. 한 개인에게 전쟁 체험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6.25 전쟁 시기 우리 고향에서 일어난 학살은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간혹 맞장구를 쳤다. 전쟁 초기 국군이 후퇴할 때 대전 등지에서 교도소 수감자 1000명 이상을 대규모로 학살한 일이 있고 1951년 1.45 태 때 전쟁에 동원한 보충대 1000여 명을 굶겨 죽이고 얼어 죽게 만든 국민방위군 사건도 있었다. 1950년 당시 16세로 고향 함양에 계시던 아버지는 간간히 빨치산이 되어 지리산을 올라간 작은 할아버지 뒷수발을 드셨다 하니 함양 산청 거창의 학살을 모를 수 없을 것이다. 자세히 말씀하시기보다는 학살로 인해 제삿날이 한날인 동네가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하셨다. 그 동네는 제삿날이 되면 동네가 쥐죽은 듯 고요했는데 모두를 참아 밖으로 울음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통곡했다 한다. 학살 피해자들이 울음소리를 냈다가는 빨갱이들이 정부를 원망한다는 비난을 들으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던 것이다. 실제로 제주 4.3 학살의 피해자 유족이 전쟁 후 추모 행사에서 집단 통곡을 했다가 경찰서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를 아이고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던 것이 그간의 상황이요 역사였다. 그 정도로 참담하고 무시무시한 시절을 부모님이 살아오셨는데도 나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가운데 1951년 거창 학살 사건은 나도 어릴 때 여러 번 들었다. 사건이 있었던 신원면 골짜기에 큰 고모님이 사셨다. 1970년대 중반 고모댁을 찾아갔는데 워낙 골짜기라 다른 차편이 없어 택시를 탔다. 택시가 흙먼지를 날리며 산골짜기 길을 올라가면 아이들은 먼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차를 쫓아 뛰어왔다. 차바퀴가 이르는 흙먼지마저 신기했던 것이다. 고모댁에 가니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런 곳에 국군이 들어와 온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빨갱이라 이름 붙이고 몰살시켰다. 이 사건은 그래도 즉시 거창 출신의 용감한 국회의원 신중목의 폭로로 외부에 알려져 국회에서 직접 조사까지 했다.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로 들어오는 조사단을 국군이 빨치산으로 위장해 총질을 했다. 국회의 조사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할 정도로 학살 집단의 소행은 대담했다. 이런 사실까지 밝혀지며 해외 언론에서 주목하자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는데 결국 처벌은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살인범죄를 진행한 이승만 정권이 만행 중 일부였으니 그들이 스스로를 처벌할 리 없었다. 아버지는 이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피가 시내처럼 흘러내렸다고 말씀하셨다. 희생자 719명 가운데 10세 미만이 313명이었다고 하니 그 잔인함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외신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 등을 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직접 학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상급 학살부대인 11사단 구연대의 통역장교로 복무했던 이영희 선생은 자서전 역정에서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인의 잔혹성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다. 부대의 킬링피트들을 야만이라 부르는가? 보스니아 내전에서 세르비아계가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를 상대로 벌인 인종청소에서 학살범죄의 잔혹성을 떠올리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드러난 면면을 보면 거창 학살 사건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1951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국군 11사단 구연대 3대대 한 부대가 함양, 산청, 거창의 지리산 인근 지역 마을들을 돌며 공비와 교통하는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연속적 만행의 일부이다. 변벽청야라는 작전 구호를 내걸고 빨치산의 근거를 말끔히 소탕하겠다며 이민족은 물론
짐승에게도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야만적 전술을 자기 백성, 자기 형제에게 적용해 근 1500명의 민간인을 무참히 죽인 사건이다. 학살을 얘기하는 중에 거의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도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같은 유명한 살인마의 이름 앞에서는 치를 떨었다. 김종원은 구 일본군 출신으로 눈앞에 거슬린 민간인을 일본으로 마구 베어 죽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 어떤 때는 수십 명을 동시에 베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백두산 호랑이를 자처했는데 본인으로서 맨손이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면서 가짜는 용맹을 자랑했다. 사건 발생 10년 후 4.19 혁명으로 비로소 유족회가 결성되어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유족회장을 형장에 보내버렸다. 학살 가담자들이 경찰의 군대의 권력 요래에 있는 상황이었다. 학살 피해자 유족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져 잠겼다. 그들은 빨갱이 아닌 빨갱이가 되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도 하지 못했으니 피해 사실을 가슴 깊숙한 곳에 박아놓고 다시는 꺼내지 못했다. 1990년대부터 민간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책임에 대한 법적 다툼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물론 역사의 심판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책임자와 관련자와 거의 주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이 책임자로 국방장관 신성모, 특무대장 김창룡 등을 꼽을 수 있고 함양산청 거창 사건의 명령 계통이 있는 주범들은 대대장 한동석, 연대장 오익경, 사단장 최덕신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학살 피해자 유족이 계승만이라 부르는 이승만이다. 6.25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자 수는 인구 증감치를 토대로 분석해볼 때 대략 100만 명에 달하는 것을 추정한다. 이승만은 자기 백성 100만 명을 죽인 학살자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직도 그를 건국의 아버지니 국군이 하면서 높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심하고 참담하다. 소설가 김정한 선생은 함양 산청 거창 사건의 참혹함을 되새기며 차라리 개를 배우자라는 컬럼을 썼다. 그는 8순이 넘는 노인들을 비롯해서 주녀, 부녀자, 어린애, 젖먹이들까지 모조리 빨갱이로 원해서 한꺼번에 4,500명 내지 7,800명씩 피란이다, 시국강이다 해서 몰고 나와 총화와 휘발유로써 쏘아 죽이고 태워 죽였던 것이다. 동족이라 믿었기에 설마 하고 끌려 나갔으나 어느 이민집도 일찍이 이렇게는 안 했던 유철을 사살을 했을 때 그들은 조국을 뭐하라 부르며 쓰러졌을까 라고 말하면서 당시 참혹한 현장의 에피소드 하나를 전했다. 산청군 어느 두매에서는 대제전이 있은 뒤 한 집의 개와 어쩌다 어머니와 죽음을 동행 못한 젖먹이만이 남아있었는데 학살이 대사업이 있은 4월 만에야 이웃 마을 사람이 가보더니 개가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 김 선생은 사람보다 나은 개를 보고 개보다 못한 사람들 향해 산청이 개의 사랑을 배우자라고 절규했다. 노건리 학살 사건.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1988년 잡지 말 12월 호에 김태강 기자의 국민보도연맹 학살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전쟁 중에 수십만 명이 이르는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내용이 구체적이었음에도 당시 기사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심지어 내 고향 근처에도 학살이 있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나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이건 꼭 가르쳐야 한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6.25 전쟁 시기 학살 사건은 한국 사람이면 전국이 무엇이건 꼭 배워야 한다. 그러던 차에 노건리 평화기념관을 만났다. 5월이 한한 날 버스 세대의 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동승하여 노건리를 찾았다. 기념관 정원에 장미, 작약, 붓꽃 등이 활짝 피어 있었다. 노건리 학살은 미군 범죄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학살 생존자를 만나 학생들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철로 아래로 가서 설명을 들었다. 1950년 7월 남쪽으로 가던 피난민들을 후퇴하던 미군들이 기관총으로 사격해 200~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난민 가운데 민간인으로 가장한 북한 병력이 있다는 그릇된 정보를 믿고 그랬다지만 아이들을 포함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학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울다리 아래로 가서 남아있는 탄환을 보니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피난민의 아우성이 메아리쳐 들려왔다.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묻는 일이 적지 않다. 그 출발은 대개 제주 4.3 사건에서 찾는다. 미국이 지휘하고 한국이 실행한 이 사건은 뒤에 이어 수많은 학살의 전조였다. 다만 노건리 사건을 공부하면서 부러웠던 부분은 아예 미군 중에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명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학살 가해자를 유일하게 법정에 세운 사건인 거창 사건의 공판 기록을 살펴보아도 참회와 반성은 일절 찾을 수 없고 가해자들은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 어떤 경우에는 반성은커녕 과거 행적을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과시한다. 거창 사건을 주도한 사단장 최덕 씨는 이후 남한에서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고 박정희와 불화하여 끝내 월북했다. 북한에서 영웅대접을 받고 죽어 애국열사령에 묻혔는데 이런 자조차 회고록에서 반성은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다. 빨갱이 아닌 민간인들 빨갱이라고 죽여놓고 정작 자신은 그나나라로 망명한 자가 말이다. 학살이 침묵을 깨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돌아가신 사촌 형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공수부대 사병으로 광주에 갔다. 나는 광주 일은 정부에서 던져주는 정보로만 알다가 대학 입학 후 실상의 일부를 볼 수 있었다. 어느 방학 부산 본가루가 형님을 만난 자리에서 도대체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형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돌아가셨기에 다시 물을 기회가 없었다. 광주 일은 5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공개 사질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왔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학살 가해자 중에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과거의 잘못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6.25 전쟁 시기 일은 이제 가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늦었다.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기도 늦었다. 남은 것은 기록뿐이다. 가해자가 진상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면책과 비밀을 전제로 고해 성사를 받듯 사건을 성실히 기록하도록 하기 바란다. 현장 얘기인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절집과 서원, 그 어떤 장소보다 노무님 평화기념관에서 큰 감동을 얻었다고 했다. 답사 후에 기념관의 정구도 관장께서 선친 정은영 선생의 증언로 그때 우리 아픔 아는가를 보내주셨다. 정은영 선생은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했으며 학번 방공 이념을 가진 분이었는데 우군인 미군에게 5살과 2살이 어린 자녀 둘을 잃는 아픔을 겪고는 노군인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일생을 바쳤다. 나는 이 책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충남 예산에서 학살을 막은 예산경찰서장 사철주임 김영철 경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학살 당시 예산 인근 지역에서는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예산은 거의 무사했다. 그 이유를 책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김경희는 지금 국군 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방첩대 요원이 권총을 들이대며 명령을 내리는데도 구금주민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89명을 죽이지 않고 모두 풀어주었다. 덕분에 이 지역은 북한 점령기에 경찰에 대한 보복이 없었다. 북한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수복한 후 김경희 당시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형을 걸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경찰 개통이 정식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해당 지역 경찰 피해가 적었다는 점으로 변호를 받아 직접적인 징계는 받지 않았다. 다만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아서 조치원 경찰서 보안주임으로 전보되었다고 한다.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유영철 경위처럼 자기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구한 훌륭한 분들이 전국 곳곳에 계셨다. 이들의 행적 또한 잘 정리되어 널리 소개되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학살 만행과 참상을 알리는데 문학이 큰 역할을 했다. 제주 4.3 사건은 현경 선생의 순이 삼촌이 나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와 같은 소설로 알려졌다. 194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상도 북도 문경의 한 골짜기 마을에 북분이들에 닥쳐 어린이 9명, 여성 43명을 포함해 온 마을 사람 86명을 학살한 문경 사건은 남상순이 흰뱀을 찾아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거창 학살은 김원일이 겨울 골짜기에 그려져 있으며 피카소가 그림으로 남겼던 항해도 신천이 크고 작은 학살은 황석영의 손님으로 되살아났다. 법사상가 김도균 교수는 근대 법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로마법에서는 신앙과 인종에 관계없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모습만 갖추면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했다고 한다. 2000년 전 로마법에서는 이미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이토록 잘 이해하고 있었음이 놀랍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지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우리 인식 수준은 얼마든지 2000년 뒤로 퇴보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나치, 유태인 학살을 비롯해 해외의 사건은 계속 공부하며 알아왔지만 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은 까맣게 몰랐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야 책을 읽고 또 전국을 다녔다. 순이 삼촌이 배경이기도 한 제주 조천읍 너분숭이 4.3 기념관 앞에는 애기 무덤이 있다. 학살당한 두어 살의 아기들은 이장을 하지 않고 돌로 표시해 두었기에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다. 무덤 위에는 무심한 바람개기가 돌고 있었다. 여수, 순천, 군산, 경산, 문경, 대전, 태안, 서산, 강화, 인천, 고양,
알고 나니 전국이 학살지어 무덤이었다. 정의상 기자는 피해자의 입을 빌려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라는 책을 냈고 최태용 목사는 자신의 심경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로 밝혔다. 신기철 선생의 멈춘 시간 1950 등 일련의 연구서도 꼭 봐야 할 책이다. 이제는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다음 시간을 이어갈 후손들에게도 이를 알려줘야 한다. 따뜻한 봄이 오면 장미 만발한 노건리로 가봐야 한다.